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데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과로를 막기 위해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임금이 줄지 않도록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움직임으로 북한과 미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한 첫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됐습니다.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간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126명의 국회의원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가 걸려있던 지난 연말 마지막 본회의 날도 19명의 의원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구의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4층 목욕탕에서 불이 시작돼 2명이 숨졌고 건물 주민 등 7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대거 들어온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전당대회 행사장에서 욕설과 막말을 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선 당이 과격 분재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많게는 5cm가 넘는 한방눈이 왔습니다. 다행히 출근 시간대에는 소강 상태를 보여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취직한 세대의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1978년생 이후는 이전 세대보다 평생 버는 돈이 적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받는 월급도 2000년대 들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달 전 무너진 상도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사고 뒤 안전에 대한 걱정은 커졌는데 여전히 위태로운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불안으로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오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데 막판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일거리가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최대 3개월 내에서만 줄이고 늘릴 수가 있는데 이걸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노사 간 이견이 큰 현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나온 첫 번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박영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회적 대화에서는 뭐 당연히 처음이고 세계적 대화 수준에서도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례가 드물 것이다. 노사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9번의 전체 회의를 거친 끝에 막판 타협이 이뤄진 겁니다. 그간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자는 사용자 측 요구에 노동계는 과로와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며 맞서왔습니다. 먼저 이번 합의에 따라 탄력 근로제의 단위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단위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 탄력 근로를 적용하기 최소 2주 전에는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걸 막는 장치도 도입됩니다. 사용자는 탄력 근로 기간을 늘리기 전 미리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지 등 대책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합의에 청와대와 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명백한 계약이라며 반발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예, 이렇게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노사는 꼬박 하루가 넘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극적 합의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죠. 서울 광화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현장에 나가 있는 정재우 기자 연결해서 합의 과정 또 의미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 원래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어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12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마감 시한을 하루 더 늘린 겁니다. 오늘도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따로 회의를 여는 등 진통 끝에 저녁 때가 돼서야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예, 노동계가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탄력 근로제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가 그 기간 동안 과로를 하게 되고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하루 업무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당을 보전해주는 등 보완책이 나오자 합의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기업 쪽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노사 양쪽이 모두 양보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늘린 것 자체가 재계 쪽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천재지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협의만 되면 노동 시간을 일시적으로 더 늘리게 해달라는 기업 측 입장도 반영됐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까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은 이 안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회적 합의안이 나온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합의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옛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뀐 뒤 첫 합의이기도 합니다. 예. 자, 사회적 합의안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긴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또 아니죠. 2월에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죠. 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오늘 나온 합의안을 경사노위 본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여야가 기간 확대 방침에 동의한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걸리고 회담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노이로 곧 오게 되죠. 그래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 CNN은 북한과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연락관을 서로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앞세워온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상응조치 카드를 이렇게 잇따라 내보이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상응조치 보따리에 담긴 건 처음엔 종전선언이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이번엔 CNN 등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협상 패키지 제안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김혁철 대표와 하노이에서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인 종전선언과 더불어 비핵화 대가로 체제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워싱턴,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는 관계 정상화로 가는 의미 있는 첫 조치입니다. 문제는 북한 핵 제조 능력의 주력인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만으로 만족하겠느냐는 겁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차관보는 연락사무소는 양국 모두의 가치가 있지만 북한이 더 반길진 모르겠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건 미국이 가장 꺼리는 경제제재 완화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수용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뿐만이 아니라 의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합의문을 작성할 북미 실무진들도 지금 속속 하노이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김소현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소현 기자, 거기 어제는 소피텔 메트로폴 그 호텔 앞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저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듣던 대로 과연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 도시군요.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도 하노이로 떠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네, 김혁철 대표는 내일 저녁에 이곳 하노이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평양을 출발한 김 대표는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주중 북한 대사관으로 이동했는데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과 함께 동행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김 대표 일행은 내일 오후 3시 반에 하노이로 출발하는 베트남 항공 탑승권을 예매한 걸로 전해졌는데 같은 날 오후 방콕행 항공편도 예약해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정상회담이 가까워 오면 현지 언론들이 뭐 갖가지 보도를 쏟아내곤 하죠. 근데 오늘 나온 보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그러니까 회담 당일에 하노이에 도착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가 공항 대변인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6일에 도착할 거라고 밝힌 바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2대와 헬기를 실은 수송기가 도착할 걸로 알려졌고요. 공항 측은 전용 착륙장을 마련하고 800명 넘는 인력을 배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27일에 만일에 도착한다면 그야말로 회담 당일인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회담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예정일은 혹시 알려진 게 있는지요? 네, 북한 외교 당국이 공항 시설을 점검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역시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고려해서 하루 전날쯤 도착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의제 협상팀은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지금으로선. 네,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비건 대표와 함께 평양에 갔던 엘릭스 웡 부차관보는 먼저 이곳에 와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저희는 미국 실무팀 일부가 오전 9시쯤 호텔을 떠나 이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미국 측 실무팀이 머물고 있는 클라운 플라자 호텔 앞입니다. 미 국무부 걸로 보이는 밴이 10여 대 주차돼 있고요. 호텔 측에서는 기자의 접근을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근데 네, 실제 미국 측 실무팀이 속속 들어오고 예, 말씀하세요. 네, 미국 측 실무팀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공항 방향으로 향하는 미국 측 차량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비건 대표는 내일쯤 워싱턴에서 출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이곳에 와서 비건 대표와 접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회담 장소가 그동안에 알려진 대로 국가 컨벤션 센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던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오페라 하우스 앞인데요. 국가 컨벤션 센터가 너무 커서 경호에 부담을 느낀 북한 측이 반대하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전언인데, 그래서 대안으로 이곳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2층 접견실 사진을 입수했는데 상당히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충분히 회담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또 호수를 끼고 있어서 경호에 유리한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김창선 부장이 머물고 있는 영빈관도 회담장으로 거론됩니다. 예. 하긴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가혁 기자가 컨벤션 센터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취재했을 때 보니까 너무 좀 커서 이게 회담하기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김소연 기자가 바로 그 오페라 하우스 앞에 가 있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략 하노이 시내에서는 정상회담 분위기가 많이 좀 느껴진다면서요? 네, 영빈관 인근에는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이번 회담의 상징물이 북한과 미국 국기와 함께 내걸렸습니다. 낮에 다녀온 시내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하노이의 랜드마크인 65층짜리 롯데센터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알리는 표지판이 들어섰는데요. 현지 매체들도 이번 회담으로 하노이의 위상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곳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는 하노이 시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노이 현지에서 김소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하노이에 도착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은 하노이 도심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곳곳을 둘러봤죠.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에 오면 61년 전에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유선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주석궁입니다. 다음 주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오면 1958년과 1964년 김일성 주석이 호찌민 주석을 만났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응앤푸총 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길을 그대로 따른다면 바로 이곳 베트남 군 박물관 방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방문했던 그곳을 그대로 찾아서 61년 전의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노이 도심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 관광지 하롱베이까지 오게 된다면 김일성 주석의 길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 관광특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관광지로 성공한 이곳 하롱베이의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왔다면 여기부터는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롱베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산업도시 하이퐁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호 외무상이 직접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쪽을 보면 아주 큰 중장비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또 다른 쪽을 보면 물류 컨테이너가 끝도 없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LG전자 공장도 있고 베트남이 특히 최초로 만든 완성차 공장도 이곳 하이퐁에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하이퐁을 방문한다면 그것 자체로 북한이 앞으로는 베트남식의 개혁개방 경제발전 노선을 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JTBC 유선입니다. 38로스의 대표 조엘 위트가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8로스는 북한 위성사진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웹사이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트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힘을 쏟는 이유는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몰두하게 된 계기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대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ut I believe a very important event for him was his meetings with President Obama. 이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계획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President Trump left the meeting feeling he'd have to take care of a big mess that his predecessors had left behind.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쟁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I believe he would have gone to war with North Korea. I think he was ready to go to war. In fact, he told me he was so close to starting a big war with North Korea.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위트 대표는 두 대통령의 차이점으로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 형식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It was very important because first it was sending a signal to the North Koreans. Here is my guy. Here is the guy who is my negotiator with you. 다만 위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만 강조하고 디테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두 정상의 배우자들이 함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설주 여사 그리고 미국의 멜라니아 여사가 동행을 한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림 자체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이설주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싱가포르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어서 백악관에 머물렀습니다. 이설주 여사는 상대국에 맞추는 의전 관례상 동행하지 않은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하루만 열렸던 1차 때와 달리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관례에 비춰보면 회담 첫날 공식 만찬이 열릴 걸로 보이는데 흔히 정상 간 정상회담 뒤 만찬에는 배우자들이 함께합니다. 이설주, 멜라니아 여사가 하노이에 갈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났던 1차 때보다 이번엔 의전 관련 협의도 비교적 쉬울 걸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외에 베트남 국빈 방문도 추진합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같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움직입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정상 국가, 보통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하노이 일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해 보좌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여야 의원 126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JTBC가 이들 의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한 결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동남아, 유럽 등 2달 동안 24개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조사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굳이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이들의 법치 지수는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 이런 출장에는 국회 상임위 예산이 고스란히 쓰였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 3명이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찾았습니다. JT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의원들의 출장 목적은 사법제도를 조사해 우리나라의 사법개혁 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장국인 미얀마의 법치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가운데 100위, 캄보디아는 11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20위로 상위권입니다. 출장 일정에는 킬링필드, 뚫술랭 박물관 방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표상 비어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나 거기 이제 비자 문제나 또 거기 뭐 여러 가지 좀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사람들 문제나 그래도 꽤 의미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도. 이번에는 예결위원들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당 위원들끼리 마치 포상휴가처럼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찾은 베트남에서의 일정표를 살펴봤습니다. 의회 예결산제도 자료 수집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일정은 제출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한인회 신년 아래식 참석, 코이카 사무소 방문 등의 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이틀 동안 일정은 아예 없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의원들이 현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그렇게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안상수 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혼자서 영국으로,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인도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세계 각국으로 떠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7일,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출석 도장을 찍은 의원들을 보겠습니다. 모두 270명입니다. 28명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해 김용균법 등 90여 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중요한 본회의인데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국회 사무처 자료를 토대로 JTBC가 취재를 해봤더니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던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본회의를 아예 빠지거나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 해외로 나간 의원이 19명이나 됐습니다. 윤재욱 한국당 의원은 혼자서 12월 23일부터 영국과 프랑스로, 스카우트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12월 22일부터 멕시코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예결위원 일부도 24일부터 베트남에 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점점 빈자리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싱가포르로 향했고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 의원 4명은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본회의가 이렇게 다시 수정이 되면서 또 비행기표를 3번이나 연기를 했다고? 19명 중 이 8명은 본회의 당일 출석 도장을 찍었지만 중간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는 연말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1일까지 못 나가면 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저희 취재팀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기기 전에 남은 출장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른바 예산 떨이용 출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10년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한 A씨는 연말이면 국회의원들의 방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현지에 가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한다고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출장의 성격도 좀 변할 수도 있다라는. 현지에서 급조되는 일정도 꽤 있다고 말합니다. 꼭 한두 분은 나는 여기 가봤으니까 딴 데 갈래 라고 이렇게 일정을 확 틀어버리는 의원님들이 다수 계시대요. 의원들의 의전 업무가 몰리는 대사관 직원들은 비상입니다. 정신없이 바쁘죠.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막 틈이 좀 없고 이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일부 대사관은 아예 관광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광 쪽이나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해드리려고 워낙에 그런 부분에 이제는 안 되니까. 연말 무더기 해외 출장의 배경엔 예산떨이라는 관행이 있습니다. 10월달 나가면 뭐냐면 밀려서 이제 돈 들어가게 돼서 나가는 거죠. 결국 해외 출장을 못 가서 남는 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예산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써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미리 돈을 빼놓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이제 계획은 연기된 걸로 해가지고 이제 한 1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국회는 올해 국회의원 외교활동 명목으로 63억 4,300만 원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대보름인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다행히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길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고 항공기가 늦게 뜨거나 아예 날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쏟아지는 눈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신문지로 머리를 감싸고 급하게 버스에 오르기도 합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발은 오전 8시쯤부터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빗나간 예보로 교통정체가 심했던 지난 15일과는 달랐습니다. 적설량은 서울이 3cm 정도로 비슷했는데 일찍부터 제설 작업을 한 효과가 컸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찍만 나오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못 타고 오셨어요? 버스요. 원래 자가용 들고 올까 하다가 눈 온다는 소리 듣고 좀 되게 일찍 나왔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선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들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선 화물차가 미끄러지며 개천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도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선 항공기 120대의 출발이 늦어졌고 김포공항에선 8편이 아예 뜨지 못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예, 기상청은 눈이 그치면 정월대보름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후에 잠시 해가 들기도 했는데 저녁부터는 전국에 또 먹구름이 짙게 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서울 창경궁에 나가 있습니다. 서울에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윤영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뒤에 노랗게 보이는 저 달은 실제 달은 물론 아니겠죠? 네, 이곳 창경궁 궁궐 안으로 정말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를 치르려고 준비한 모형 보름달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2시간 전부터 이곳 현장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가 진 뒤에도 한동안 구름에 가려서 보름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궁을 찾은 관람객들은 저 모형 보름달과 사진을 찍으면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천체 망경을 통해서 보름달을 관측하는 행사도 준비는 됐었는데 궂은 날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달이 안 보입니까? 네, 일단 창경궁에서 올려다본 하늘의 표정은 매우 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약한 구름이 보름달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달빛이 구름에 번지면서 아까까지는 맑았을 때와 또 다른 정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날씨가 조금씩 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늦은 밤이면 더 크고 또렷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달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창경궁에서 달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조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국에서 달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달을 보시면서 소원을 비는 시간을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초 이내로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소원 다 비셨는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달이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문이라면서요? 네,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평소보다 달이 크게 보이는 것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 둘레를 타원형 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오늘 아까 보신 보름달이 올해 뜨는 달 중에 가장 큰 달입니다. 올해 9월 달에 가장 작은 달이 뜨는데 이 달에 비해서 약 14% 정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름달은 해가 진 직후에 떠서 해가 지기 전에 지는데요. 때문에 내일 0시 50분쯤 가장 완전한 형태의 보름달이 보일 걸로 보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슈퍼문이 뜨는 게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따라서 오는 2028년까지는 이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오늘 보름달을 보고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보신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뉴스 마칠 때 그때도 이렇게 달이 크게 잘 보이면 역시 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창경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부산에선 달집 태우기를 하던 중에 폭발이 일어나서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저녁 5시 44분쯤에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달집 태우기 행사장에서 달집에 불을 지피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놀라 넘어져서 실신했다가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불이 잘 붙으라고 뿌려놓은 기름에서 유증기가 발생해서 불이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금성은 오늘 대보름을 맞아서 개관 94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등 축제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표를 예매하는 사이트가 다운됐고 160만 원대 암표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자금성 벽에 홍등이 촘촘히 내걸렸습니다. 레이저 광선이 하늘을 가릅니다. 성문벽에 한시가 흘러내리고 황금색 기와에는 송대 왕이맹의 명화 천리강산도가 춤추듯 보입니다. 중국에선 정월대보름을 원소라는 떡을 먹는 원소절로 셉니다. 올해는 슈퍼문까지 떠오르는 데다 1925년 이래 첫 야간 무료 개장에 시민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1분 만에 3,000명 정원이 마감됐고 사이트는 다운됐습니다. 인터넷엔 9,999위안 166만 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고 모범 노동자 등을 위한 특별 초청장도 20, 30만 원대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올 대보름에 고궁이 최고의 인터넷 스타로 떠올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실검 고궁 첫 야간 일반 개장은 4억 6천만 페이지 뷰와 댓글 7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뒤로 보이는 자금성 항루이로 떠오르는 보름달이 베이징에서 볼 수 있는 최고로 꼽힙니다. 약한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구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있는 건물인데 4층 목욕탕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70여 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받고 있습니다. 먼저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 중심가에서 커다란 연기 기둥이 치솟습니다. 한 남성이 다급한 손길로 소방차를 안내합니다. 건물 내부는 모두 새카맣게 탔고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1분쯤 대구 중구의 7층짜리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4층 남자 목욕탕입니다. 가까운 곳에 소방서가 있어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욕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74살과 54살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70명이 넘었는데 이 중 2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로 연기가 순식간에 위로 올라가면서 연기를 마신 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5층과 6층 주민들은 연기가 덜 들어찬 중앙 계단으로 빠져나왔습니다. 7층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연기가 꽉 차 들어오더라고, 복도에. 그냥 옥상을 들고 뛰어가 버리지. 경찰은 목욕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낮에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2층 입주자가 자기 방에 불을 질렀는데 6명이 다쳤고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난간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등 급박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건물 꼭대기 난간에 한 남성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에어매트가 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옥상에서 안전끈을 내려 남성의 몸에 묶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섭고 떨려서 뭐 전화를 해도 누가 올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옷을 입고 2층에서 때려 내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불이 시작된 건 이곳 2층 복도 맨 안쪽에 있는 집에서부터입니다. 복도 전체가 모두 검게 그을렸고 벽면에 있는 타일도 모두 녹아서 떨어져 내렸습니다.
반대쪽에 보시면 이곳 계량기가 모두 녹아내렸는데 당시 화염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6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 중입니다. 27살 박모 씨도 5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탈출하려고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연기 흡입 때문에 이제 쓰러진 거죠. 경찰 조사 결과 2층에 사는 29살 여성이 자기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 이사 온 이 여성은 오후 4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엔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공작업장은 단축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날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면 전날부터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일 처음으로 발령됩니다. 강신호 기자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의 내일과 모레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에 미리 줄여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제도 도입 후 처음 발령되는 겁니다.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공무원 52만 7천 명과 관용차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내일은 짝수날이어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도 운영 시간을 단축합니다.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살수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민간 사업장 50여 곳도 미세먼지 억제 조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가 오래된 경유차죠. 정부가 지원금까지 주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라고 독려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취재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정작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쓰던 경유차들은 폐차되지 않고 민간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을 민간에 파는 공매 사이트 온비드입니다. 정부가 조기 폐차 대상으로 분류한 오래된 경유차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270만 원에 내놓은 승합차입니다. 2005년에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 오는 6월부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서울에서 달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가 내보내는 미세먼지가 휘발유차의 최대 100배, LPG 차량의 1,700배에 달한다고 봅니다. 환경부는 민간 차량에는 한 대당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폐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는 지원금도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따라 폐차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주행거리 등만 따질 뿐 미세먼지 같은 환경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매 사이트를 통해 민간에 팔려나가는 노후 경유차만 연간 수백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기존 정책의 엇박자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과격 분자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세력이 한국당에 유입된 뒤에 당 행사장의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자 당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연설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도 욕설은 이어졌습니다. 언론사들 카메라 치워라 이 X들한테 욕 좀 할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과격한 언어로 뒤덮이자 한국당 중진들이 나섰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른바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후보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전당대회가 당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치러진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보다 품격 있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최대 키워드는 지금 태극기 세력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태극기 부대가 지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른바 한국당의 딜레마라고도 하죠. 정치부 유미혜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아무튼 걱정스러운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됐네요. 네, 전국 각지를 돌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행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대구와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예, 뭐 별로 안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시작 전에도 그러니까 연설회장 밖의 분위기도 그렇게 심상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상황인데요. 바닥에 저렇게 대형 태극기가 깔려 있고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확성기 소리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또 반발하는 공개를 요구하고 또 이를 반발하는 시위 등으로 상당히 격한 분위기였습니다. 예, 당 대표 후보들이 연설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라면서요? 네, 오세훈 후보의 연설 때도 이렇게 야유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늘 오세훈 후보가 정통보수 한국당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서글프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는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분위기를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세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부 후보자들도 바로 이런 그 태극기 세력들의 분위기를 타는 건지 거기에 힘을 입은 건지 굉장히 좀 발언이 수위를 넘는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건 같은 당내에서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어제도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역시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합니다. 시끄러운 5.18과 초재선 의원분들이 간단한 어떤 말실수, 단어 선택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적폐입니까? 문재인이 적폐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우려를 넘어서 나무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에 위배되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태극기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전당대회가 돼버렸습니다. 표로도 이게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일반 국민들을 향한 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내 책임 당원, 예, 그 사람들 표로 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후보들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난달 23일의 상황을 조금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달 23일 저 입당 원서인데요. 김진태 의원의 출마 선언식장에 쌓인 엄청난 양의 서류들입니다. 예. 태극기 부대가 모아놓은 한국당 입당 원서 3만 장입니다. 예. 또 당시 의원실 추산 5천 명이 국회에 모였는데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입당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후보들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아무튼 태극기 세력이 당으로 대거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그 3만 명이 다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진태 후보 지지자 8천여 명이 집단적으로 입당 원서를 냈고요. 예. 그중에 절반 이상이 실제로 입당을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8천 명이면 전체 선거인단이 37만 8천여 명이기 때문에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하지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실제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락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예. 뭐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당에 들어갔고 당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면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고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등을 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거 조금 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허점이 매우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돼야 가능하다는 변호인단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역 지사하고 임기가 아주 많이 남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을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대표의 기자 간담회가 끝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제3자의 증언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녹음 파일이 제출되면 그것이 객관적 증거입니다. 검사는 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권당의 지위로 항소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에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판결 불복을 시도한다면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검찰이 오늘 대전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인 의혹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대전의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매입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담당한 목포시청 사무실에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문화재청이 실시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서 목포가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파악 중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손 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간사로 있으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아닌 아파트로 재개발이 돼야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곧 관련자들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장겸, 안광환 MBC 전 사장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노조원에게 인사불이익을 주었고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겸 MBC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사장 등 전 경영진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김 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안광환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권재용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등을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보내거나 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개입이 궁극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원들이 급여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영진들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증거가 수집돼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을 신문하고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폭력에 반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하고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첫 사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8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군 훈련을 10번 넘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군 복무를 하고 제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겁니다. 법정에 나온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고통받는 어머니 밑에 자라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화적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법원은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으로 입대했지만 후회하고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관리병에 자원한 점,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간 지속된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A씨는 유죄가 나올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금 40대 초반, 그러니까 1970년대 중후반에 출생한 세대를 흔히 청년 실업 1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외환 위기가 터진 직후였기 때문이죠. 후유증도 깊게 남았습니다. 이 세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받을 임금이 부모 세대보다 적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5년 전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 후반의 직장인 유모 씨.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에 고민이 많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낮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월급을 벌어서 그거를 어떻게 저축하고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유 씨 세대는 스스로를 아버지 때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첫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세대 간 소득 불균형이 커진 탓에 그럴 가능성이 커졌던 겁니다. 1968년에서 1972년생이 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1997년까지 직장인이 처음 받는 초봉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로 이 초봉이 오르는 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 후반 취업한 세대부터는 한평생 버는 돈도 부모나 선배 세대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살 단위로 잘라 비교해보면 1958년생부터 계속 꾸준히 늘던 생애 평균 실질 임금이 외환위기 직후 주로 취업했던 1978년생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국민 횟감으로 불리던 광어의 인기가 시들합니다. 비싸서 선뜻 주문하기 어려운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연어나 방어 같은 수입 어종에 밀려서 수협이 수매를 해야 할 신세가 됐습니다. 국내 횟집 광어의 60%를 공급하는 제주 양식 어민들 고민이 깊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생산 원가가 11,000-12,000원을 육박하는데 지금 현재 단가는 8,000-9,000원.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격대면 연어나 뭐 참치나 수입산 제품이 있어서 실은 고민이 됩니다. 전국 횟집 광어 10마리 중 6마리는 제주 양식장에서 공급됩니다. 358곳에 이르는 도내 양식어가들은 하루하루가 비상입니다. 제주 양식수협은 결국 광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400톤, 30만 마리가량을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300톤은 군남용으로,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단기 대책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횟감으로만 국한된 조리법을 다양화하고 가공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최근 정부가 불법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아이돌 가수들의 외모가 획일적이라면서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입니다. 지난 12일 각 방송사에 배포했습니다. 47쪽에 이르는 안내서 중 논란이 된 부분은 부록인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지침입니다.
아이돌 그룹에 대해 하얀 피부에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마른 몸매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고 평가합니다. 외모가 쌍둥이처럼 획일적이라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정부가 외모와 취향까지 간섭하는 건 지나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행 따라가는 것 자신의 자유니까 나서서 규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만연해 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가부는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하자는 취지란 입장입니다.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규제나 통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도 유해 사이트 접속을 막는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혀 인터넷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은 일주일 새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지난달 뉴스룸에선 인터넷 강의 업체들이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는 행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학원뿐 아니라 강사들 스스로 나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학원들이 은연중에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데 그 피해는 결국 수강생들 몫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학원에서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실 이거는 개인 단위인 학원 선생님 밑에서도 이런 일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밀어주는 이른바 일타 강사가 되지 못하면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데스크를 딱 장악을 해버리면 데스크에서 특정 선생을 유도를 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포털 사이트 파워링크 서비스를 구매하고 블로그 후기와 유튜브 조회수까지 신경 씁니다. 돈 주면 올릴 수 있어요. 만회 조회수 만회는 어렵지 않아요. 학원들은 뒤에서 부추깁니다. 그 블로그 업체랑 이름이랑 쓴 금액 말해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원장 상담인 학원도 있었어요. 과열된 경쟁은 다른 강사에게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제 파워링크를 IP를 바꿔가면서 돈을 막 클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학원 강사였어요. 이렇게 붙든 수강생이 쉽게 그만둘 수 없도록 꼼수도 씁니다. 교재를 일부러 늘리고 교재값도 부풀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재 두께가 얇냐? 교재를 두껍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수강생들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강의 선택을 하고 쉽사리 좋은 강의로 옮겨가지도 못하는 이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글을 스스로 써내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단어를 제시하면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개발한 건데 가짜 뉴스를 실감나게 만들어내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인공지능이 악용될 수 있다면서 관련 기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핵물질을 실은 기차가 미국 신시내티에서 도난당했다.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없어진 핵물질이 트라이앵글 파크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란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인공지능 AI가 쓴 겁니다.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는 사람이 쓴 것처럼 글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800만 개의 웹페이지 글을 학습했습니다. 단어를 주면 사람이 쓴 것 같은 문장을 척척 만들어냅니다. 뉴스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수필도 써내고 과제를 수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 문구를 주면 다음 문장을 능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구소 측은 가짜정보 확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 AI 기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풍자하는 배우와 거친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부패한 언론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배우는 대통령이 자신을 적으로 몰아서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Also, we have another summit coming up in Hanoi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who, by the way, is a very cool, misunderstood guy. 미국 MBC 방송의 코미디 쇼 프로입니다. 배우 엘렉 볼드윈이 이날 6분여의 쇼에서 국경 장벽부터 미중 무역 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업적들을 풍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어떻게 MBC 등 모든 방송이 공화당만 골라 때리느냐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작되고 부패한 언론은 국민의 적이라며 조사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볼드윈은 트럼프가 징징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퍼레이드는 계속된다며 2탄, 3탄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TV 속 내 역할을 국민의 적이라고 하면 나와 내 가족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풍자 대상이 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일반적인 직무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보복 위협을 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부산 고신대 의대 김모 교수가 자신이 있는 의대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면접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면접 당시 김 전 교수의 아들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습니다. 김 전 교수와 문제 유출을 도운 직원 A씨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가 6,768만 명으로 집계돼 세계 공항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파리 드골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 등을 처음으로 제친 겁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데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소형 공룡의 발바닥 피부 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룡의 발자국 안에서 발바닥 문양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발바닥 전체가 선명하게 남은 건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진주교대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이 화석이 중생대 백악기 육식 공룡인 미니사우리푸스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대 지름이 86m인 소행성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쯤 지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거리는 580만 킬로미터 안팎으로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15배 정도 떨어진 것으로 관측돼 충돌 위험은 거의 없다고 미 항공우주국이 밝혔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세메냐의 성별을 두고 또다시 논란입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과 세메냐는 이 문제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가리기로 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경기복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세메냐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여성 육상 선수로 뛰기 위해서입니다. 런던과 리우올림픽 육상 여자 800m 금메달리스트인 세메냐는 오랫동안 성별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빠른 달리기 속도에 유난히 발달한 골격과 굵은 목소리 때문입니다. Life wasn't easy, but I had to try, to keep dealing with the situation. 숱한 논란 끝에 받은 검사 결과 세메냐는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이라 일반 여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수치가 3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 판결 덕분에 세메냐는 여성 종목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가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준 이상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치료를 통해 낮추지 않으면 여성 종목에 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메냐는 다시 CAS에 제소했지만 IAAF 역시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 자란 사람이 호르몬 수치 때문에 차별받는 게 합당한지 혹은 다른 경쟁 선수들에 대한 역차별인지 엇갈리는 논란 속에 CAS는 역대 가장 긴 닷새간의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광선검 대결입니다. 영화 팬들이 주인공을 흉내내서 모형 광선검을 휘둘러 보기도 하죠.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가 이 광선검 대결을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했습니다.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종목 펜싱에도 포스가 함께하게 될까요? 백수진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검들. 가전이나 장난감 전시장에서 벌인 행사가 아닙니다. 영화 스타워즈 속 광선검 대결을 닮은 이 대회는 프랑스 펜싱협회가 주관한 공식 경기입니다. 파리 북쪽의 한 도시에서 광선검 대회가 열렸습니다. 손잡이에서 빛을 뽑아내는 진짜 광선검은 아니지만 제법 그럴듯합니다. On/off buttons and with different colors or shapes, which can have sounds, blade effects. 이 광선검, 라이트 세이버가 플레레, 에페, 사브르처럼 펜싱의 한 종목이 된 겁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3분 동안 대결해 머리와 몸통을 공격하면 5점, 팔다리와 손은 각각 3점과 1점을 받습니다. 펜싱과 마찬가지로 15점을 먼저 따는 쪽이 이깁니다. 전통의 올림픽 종목과 현대 기술, 그리고 판타지가 만났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 펜싱협회는 과거 쾌걸조로와 로빈 후드가 그랬듯 스타워즈가 더 많은 이들을 펜싱의 세계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90년 전통의 PGA 투어에선 단정한 복장을 위해서 반바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잔디 위로 햇볕이 쏟아집니다. 모자로 그늘을 만들어도 찌푸린 얼굴은 펴지지 않습니다. 땡볕에서 골프 선수들은 늘 긴 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 골퍼의 바지 길이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캐디는 20년 전부터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지만 선수는 달랐습니다. 그런 PGA 투어가 21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대회부터 반바지를 허용합니다. 골프 종주국 영국이 포함된 유러피안 투어가 3년 전 반바지를 처음 허용한 데 이어 PGA 투어도 복장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릎 정도 높이여야 하고 속에 입는 레깅스는 무늬 없는 단색만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연습 경기나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프로암 대회에서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정규 라운드에서는 여전히 긴 바지를 입어야 하지만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더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상도 유치원이 무너진 지 5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시설에서 비슷한 일이 또 있을까 걱정도 많았죠. 오늘 밀착 카메라가 좀 달라졌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곳곳에 금이 간 어린이집과 기울어진 유치원 여전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5달 전 무너진 상도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건물은 전부 철거해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은 펜스로 가려져 있는데 인근 다세대 주택을 공사했던 시공사 관계자가 남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 관계자 11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시공사가 흙막이 공사를 잘못해서 유치원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유, 끔찍하지. 낮에 애들 수업 시간에 유치원 애들 있으면 얼마나 그랬겠어. 사고 이후 아동교육시설에 대한 사고 우려도 커진 상황. 하지만 위험한 시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가 운영하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이 건물은 1981년 지어져서 올해로 37년이 됐습니다. 최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건물 외벽을 보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 안전진단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 최하 등급으로 즉각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전 건물은 지진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황당해합니다. 저희 아이도 오늘 아침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엄마 빨리 데리러 와. 그게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강릉시도 어린이집 문을 닫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옮길 곳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막막해합니다. 일단 집 근처는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있어도 꽉 찼고. 해당 건물은 2006년에도 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돼 온 겁니다. 1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우려가 되니? 너네 나가. 논란이 커지자 강릉시는 어린이집을 직접 안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재원율 70%밖에 안 돼요. 옮기실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바로 문을 닫는 건 아니니까. 서울 구로구의 한 유치원입니다. 펜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치원 건물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은 유치원이 사용하던 이 놀이터와도 맞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도 건물이 공사장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곳곳에 금도 같습니다. 해당 건물이 기울어진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구청 조사 결과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수를 막는 하수벽의 일부가 깨진 겁니다. 구청은 건물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눈으로 볼 때 보이니까 불안한 거죠. 안전하다 했는데도 상도 유치원 같은 경우도 붕괴되고
유치원과 공사장 거리는 1m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건물 사이로는 50cm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로요. 유치원과 시공사 측은 뒤늦게 대체 공간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공사나 유치원만 믿을 게 아니고 저는 교육청이나 구청에서도 좀 책임지고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부는 앞으로 2달간 교육시설 8만 5천 곳의 안전을 점검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단순히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임재영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테크는 길다. 당신의 가슴을 한 칸 더 뛰게 한 렉스턴 스포츠 칸 탄생. Wild and wide. 렉스턴 스포츠 칸.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자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수를 간단한 유리수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이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지탱하는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제자인 히파소스는 세상엔 유리수로 설명할 수 없는 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리수라는 새로운 개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아무튼 유리수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리수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히파소스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낡고 그릇된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그들만의 무리수. 조금은 말장난 같지만 그것은 무리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었던 서글픈 일화였습니다. 수학의 세상이 아니더라도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황당한 변칙 공식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수학 정리를 만든 사람이다. 바로 그 피타고라스를 들먹인 사람은 자신이 수학적 논리 정연함과 최첨단 식별 방식을 이용해서 광주의 북한군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물론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언급하기 송구할 정도로 주장은 조악해서 세상을 피로하게 했습니다. 그가 무리수를 두어가며 주장하는 억측의 뿌리에는 그 어떠한 거대한 적대감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거는 그건을 낳고 무리수는 무리수를 낳아서 공교롭게도 역시 수학 강사 출신이라는 한 젊은이는 제1야당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끊임없는 적대의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보편적인 이치에 맞지 않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 또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리수.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마저도 발견하지 못했고 혹은 알았더라도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존재하지만 간결한 정수의 비율로는 나타낼 수 없는 무리수. 이 두 가지의 무리수가 닮았다고 말하고 있는 저는 한때 수포자였던 주제에 감히 그렇게 단정짓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5.18 망언 이후 지만원 씨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 씨는 이미 3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이 늘어지면서 처벌도 미루어지고 결국 망언이 계속될 여지만 주고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2016년 4월 지만원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18 당시 촬영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10개월째. 하지만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이 3차례나 추가되면서 지난해 4월에야 병합된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5번 재판이 열렸지만 지 씨는 지난 1월 31일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달 말이면 법원 인사로 담당 판사도 바뀌게 됩니다. 사실상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하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1심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6일 열리는데 이번 5.18 망언을 계기로 결론을 내는데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는 문재인 씨도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칭하는지는 잠시 뒤면 아시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온 뒤 유튜브 가짜뉴스가 8배 늘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망언 전 10일과 이후 10일을 조사한 결과 각각 9건과 7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 조회수도 볼까요? 360만 건이 넘습니다. 41배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언론사의 팩트체크는 15건, 양으로만 보면 가짜가 진짜를 압도한 셈이죠. 정치인이 불붙인 망언 전국, 그 피해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최근 5.18 가짜뉴스는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특정 정치인까지 등장시켜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5.18 기념공원의 한쪽 벽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진 속 사실이 뭔지 오대영 기자와 확인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거 합성입니까? 합성이나 조작은 아닙니다. 실제 저런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유튜브에서는 이 사진을 내세우면서 의혹을 좀 상당히 증폭시키면서 아예 대통령이 유공자다라고 단정짓기도 하던데요. 네, 하지만 저 명단 속의 문재인 씨는 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5개 단체와 8명의 취재원을 거쳐서 수소문해봤습니다. 어렵사리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에 살고 있는 1939년생 문재인 씨였습니다. 발포 소리가 나길래 광주경찰서에 있는 골목으로 피했지. 그게 거기까지 따라와서 총을 쏴버렸어요. 지혈시킨다고 오른다리, 허벅다리 거기를 그냥 되게 조용해갖고 거기서 하루 저녁 잤지. 불도 못 켜고 후광군이 어디가 내려와 있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 네, 그러니까 1980년 당시에 부상을 당한 동명이인인 건데 당사자에게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팩트체크가 단번에 끝나버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17 계엄령 위반 혐의를 받아서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상심사를 신청하거나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5.18 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팀에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외에도 또 다른 정치인들도 5.18 유공자다라는 가짜뉴스들이 많이 퍼졌죠. 네, 주로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유공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아니다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 실제 유공자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광주에 없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느냐?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어도 인정이 됩니다. 가짜 뉴스들에는 이런 맥락이 다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망언 전국에 몰고 온 가짜뉴스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X로 잡았습니다. 무슨 뜻의 X인가요? OX 퀴즈의 X인데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들 간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어쩔 수 없었냐라는 공통 질문이 나왔고 OX 카드를 열었는데 맨 우측에 오세훈 후보만 동그라미를 열고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는 X,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만 탄핵을 받아들인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황교안 후보는 그 탄핵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 이번에 그러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 뭐 안타깝다 정도로 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 처음으로
탄핵은 X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인하는 거냐라고 TV 토론에서 물었더니 약간 입장이 바뀝니다. 결정은 존중하지만 개인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헌재 입장을 물었기 때문에 저렇게 답했고 기본적으로 헌재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랑은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요. 탄핵을 부당하다고 하는 건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다고 한 건지 아니면 또 오늘도 얘기했지만 탄핵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는데 안타깝다는 건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TV 토론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따로 물었습니다. 예. 과연 정확한 입장이 뭐냐고 물었더니 황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좀 모순이 생겨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자가 있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개인적이 아닌 어떤 의견인가요? 어떤 원론적인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헌재가 결정한 것을 지금 반대한다고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존중한다고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명확한 입장을 보였을 때 하자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데 예. 최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약간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강성 지지자들이 있는 것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이른바 이제 극우 성향을 반영해서 저렇게 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만원의 엇갈린 과거로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을 지금 주로 주장하고 있는데 예. 뭐 과거엔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본인과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지 씨는 망원의 진언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 씨가 과거에 자신의 홈페이지, 정확히는 지난해 얘기했던 건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아태재단 정치학 강사로서 본인을 처음 만났다. 본인이 예. 정치학 강의를 할 때 처음 만났다고 너무 했고요.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여기는 2년만 이제 소개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예. 그 다음에 인연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좀 보면 예. 95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국 출장을 할 때 부인과 자리를 바꾸게요. 본인 옆에 앉으라고 했다. 지 씨를. 당시 이제 비행기에서 자리를 바꿨다고 예. 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식사 자리에서 언제나 옆자리에 앉아 본인이 말동무가 되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본인의 어떤 통일론이 있는데 이 통일론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고 그래서 상당히 아꼈고 그러다 보니 말동무를 주로 하게 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뒤에는 장관 자리나 한국전력 사장 자리를 제의했다고 예. 지만원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 사실인가요? 일단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만원 씨의 언행을 살펴본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약간 멀리 하셨습니다. 예. 지 씨가 한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행, 즉 말과 행동이 좀 문제가 있어서 멀리했다는 겁니다. 예. 지 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 햇볕 정책을 추진하자 바로 김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발언부터 해서 언행에 문제가 있어서 멀어졌습니다. 예. 아무튼 지 씨의 뭐 색깔론 이른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역사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위험한 남자 3호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남자 몇 호 이렇게 부르는 건 한 방송에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짝이라는 SBS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남자 몇 호, 여자 몇 호 불렀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후보가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해당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김준교 씨인데요. 요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후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앞서도 좀 나왔지만 강성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예, 이건 뭐 계속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당 밖은 물론이고 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대단히 저 표현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고 당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예. 양면 작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예? 예. 한쪽은 계속 세게 나가고 한쪽은 걱정하고 이런 게 왜냐하면 그 다 표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예. 계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계파에서는 뭐 비판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후보는 약간 이색적인 이력이 있는데요. 지난 2008년에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울 광진구에 국회의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시 포스터를 보면 미래의 대통령 3번 김준교라고 돼 있고요. 예, 예. 당시의 공약을 보면 광진구 어린이들을 100% 서울대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저 공약은 서울대 정원과 뭐 지금의 지역 균형 선발 등이 있어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데요. 그것도 따져봤습니까? 예. 아무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예. 2011년에 저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 당시 남자 3호가 됐고요. 당시 여자 6호에게 호감을 보였다가 성과가 없자 뭐 호감은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데 연애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당시 프로그램을 본 친구도 있어서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했고요.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 사과문을 잠깐 보면 뒤에 보면 오차범위 외에 존재하는 본인 같은 사람도 있다라면서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양성은 존중해야 되지만 사실 혐오감 높은 막말은 다양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한낮에는 서울의 영상 5도, 대구 9도, 부산은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스모그도 함께 유입돼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경북, 전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